이제 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약간의 변화가 오긴 했어요. 레파토리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그 150권을 다 읽은 거예요.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읽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책장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 사냥꾼 이야기, 차탈의 부인의 사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는 다시는 소녀 명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들려주는 누가 나한테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나는 작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 되면 문과이과 나눠지잖아요. 난 당연히 국문과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문과를 지망을 했는데 저희 엄마는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 몫을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과로 이렇게 내면 학교에 쫓아오셔가지고 이과로 바꾸고 이걸 2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내주고 학교를 보내주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내적으로 비밀스럽게 제가 간직한 어떤 갈망이 된 거죠. 그래서 간호대학에 갔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아무도 제가 작가라는 꿈을 꾸고 있는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출강을 하시는 교양 국어 출강을 하시는 이제 전남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괴팍한 분이셨어요. 시인이기도 했고 이제 5.18 때 그 몇인 이렇게 선서 그 쓰신 그런 분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괴팍한 분이었는데 중간고사 때 들어와가지고 다 시험을 이제 우리는 간호대학은 사지 선다형에 굉장히 익숙한데 백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얼굴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백지를 메워봐라. 이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백지에다 얼굴을 그린 애들도 있고요. 간호사 이 모자 쓴 자기 얼굴 이렇게 그려서 낸 아이도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백지 앞뒤로 빡빡하게 50분 동안에 단편소설 하나를 써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교수실로 들어가니까 뭐 습작 노트가 있냐 없냐 물어보지도 않고 습작 노트 가져와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습작 노트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일주일 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작가가 되고 싶지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네 그랬더니 본인이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은 많이 봤대요. 근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아이는 네가 처음이다고 그러면서 너는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전과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걸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이제 저간의 사정을 짐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가 꿈을 잊지만 않으면 그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나를 꼭 한번 찾아와다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이제 인생에서 어떤 자유의지,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공유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이제 내 마음속에 간직한 힘이자 비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면 그때 이제 돈을 벌 테니까 야간 학교라도 가서 국문과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이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이제 취직을 하자마자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K 장녀예요. 밑으로 동생이 셋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대학생. 엄마가 약속하기를 동생들을 다 대학을 맞춰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20대를 홀랑 동생들에게 바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 꿈과는 멀어졌겠죠.
그렇게 이제 20대를 보내고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남편한테 약속을 받아놨어요. 집을 사면 나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그때부터 작가를 하겠다. 그걸 반드시 결혼 전에 받아놔야 합니다. 예, 결혼 후에는 그거 말해봐야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그 약속을 받아놓고 이제 6년 만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36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집에 앉아서 숙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그때까지도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밖으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가면 내 소설을 다 좋아할 거야. 세상이 그냥 홀랑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등단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문예지나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장편을 쓰는 사람은 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야 돼요. 1등이 나서 그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상 공모전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11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사위원이 내 소설을 못 봤나? 뭐 우편 사고가 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본선에도 못 오른 거예요. 그게 본선에 올라야 뭐 이렇게 평가라도 하나를 받아올 텐데 처음에는 본선에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쇼크가 크고 내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는 오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메타인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제 나름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출발선에 서가지고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국문학 문법 있잖아요. 이 문법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번 만에 이제 상을 받아서 등단을 하게 되었죠. 그 6년 동안 11번 떨어진 그 6년 동안은 제가 제 삶을 건 아주 인정투쟁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열렬하게 살았던 욕망의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욕망이 바로 인간 사피엔스를 규정짓는 특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차원적 욕망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욕망, 어떤 성취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특별한 자질이 사피엔스를 지구상의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아나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자연재해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회와 종교를 탄생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극복하고 편의와 안전을 추구하는 이 욕망이 과학과 의학을 탄생시켰을 거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문화예술과 철학을 탄생시켰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야기 예술은 좀 더 이제 분명한 추구의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뭐 권력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복수, 탐욕, 쾌락, 그리고 삶의 가치 성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서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논플롯에 기반해서 서사 없는 이제 소설을 쓰겠다고 그 서사 없는 소설을 쓰는 작가마저도 서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꾼을 꿈꾸는 저의 경우에는 서사 없는 그런 소설을 쓰는 작가와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는 당연히 추구와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삶은 물론이고 내가 쓴 이야기 이제 중심 동력이 바로 이제 이 욕망인데 저는 이 욕망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욕망한다는 것은 욕망 상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간절할 때 가장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요. 그리고 극한의 상태를 견딜 수가 있고 상대가 누구든지 맞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게 바로 이 욕망 상태에 있을 때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욕망 상태가 제가 금방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측면의 극단에 있는 게 파괴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완전히 파멸시키는 악마적인 욕망이고,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집착 혹은 탐욕일 겁니다. 그리고 성취적 욕망이 이제 아이들이 흔히 가슴속에 갖는 자신의 꿈, 이 꿈을 향해서 달리는 성취적 욕망이 있고요. 이 욕망을 품었을 때 비로소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바탕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냐면 내가 삶에서 뭘 원하는가 그걸 알아내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도 내던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과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감당 못하고 그거에 뭐 좌절해버리면 그거는 개인 어떤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소설에도 파괴적 욕망과 성취적 욕망을 나눈 소설로 두 개로 딱 나뉘거든요. 제가 이제 등단한 후부터 지금까지 8번째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파괴적 욕망을 다룬 소설이 이제 악의 3부작이라고 부르는 7년의 밤, 그다음에 뭐 종의 기원 28, 그리고 이제 욕망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었던 완전한 행복까지, 이게 이제 주로 이런 작품을 내놓으면 저를 독자분들이 무서운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서운 언니라고 불려도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 이렇게 소설을 내고 나면 그 이제 리얼리티 때문에 이 저작가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잘 썼나 보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잘 쓰려면 그 사람의 내면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타인을 관찰하는 걸로는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파괴적인 부분,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야수적인 부분을 잘 내놓지 않아요. 되게 친절하고 스윗하고, 요즘 말로 서윗하다 그러죠.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뭐든지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는 어떤 악인의 내면 이런 것을 쓸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인간은 자기 자신도 기만하는 존재거든요. 거울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울도 이 뇌의 장난질 때문에 거울에 보이는 내가 내 실제 나보다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필터 써서 사진 찍잖아요. 그 필터로 찍은 사진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리할 대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필터를 벗겨내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선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도덕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런 관습을 어기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걸 하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회피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기진맥진할 일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당연히 도덕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인 줄, 내가 비록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쓰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종의 기원을 쓸 때에도 그걸 벗겨내지 못해서 소설을 한 3번 정도 갈아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의 기원의 맨 앞쪽에 보면은 자기가 엄마를 살해해 놓고 자기가 그 살해한 걸 망각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래놓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살해한 목의 칼자국에다 칼을 넣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같으면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소설을 쓰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코패스라도 이런 짓을 할까? 너무한다. 그래서 뺐어요. 뺐다가 아니 근데 그걸 생각하면 아무리 사이코패스라도 이런 폐륜적인 짓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한 짓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별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넣었다 뺐다 그런 식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의 기운이 1인칭 사이코패스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사이코패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을 통해서 작가를 들여다보거든요. 작가도 내가 쓴 소설을 통해서 독자가 나를 들여다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내가 굉장히 그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혹은 도덕성을 의심받을까봐 그걸 제대로 못 씁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상소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벽에다가 이렇게 망치질해서 못을 이렇게 하다가 내 손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나오는 것은 아이 아파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가 아이 아파라 합니까? ICX 이거잖아요. 근데 독자들이 나를 상스러운 인간이라고 말할까봐 아이 아파라라고 쓰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설의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소설 속 캐릭터의 입장에서 캐릭터로서 행동하고 캐릭터로서 말을 해야만 독자들에게 이걸 개연성을 납득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무서워서 검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이 무서운 언니가 돼서.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글 쓸 때 용기를 내는 게 뭐가 있냐면, 독자가 악당을 사랑하는 경우는 있어도 위선자를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내가 만든 악당을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냅니다. 저는 후배 작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작가가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작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좀 인격적인 비난을 받으면 이제 상처를 받긴 하죠. 왜 드라마에서 악역을 한 여배우들이 시장에 가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 되게 그 상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연기를 잘했나? 이러면서도 또 욕을 얻어먹으면 그거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당을 좀 더 악당답게 그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 욕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저의 궁극적인 욕망. 저는 사실 재미있고 의미 있고 힘 있는 이야기,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작가들끼리 하는 말로는 궁극의 이야기라고 해요. 원형적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죽기 전에 한 편 쓰는 게 저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이렇게 1등을 목표로 삼잖아요. 인생의 목적으로 삼면 1등을 한 후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1등을 함으로 해서 내가 뭘 해야지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면 1등을 한 후에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 문학상 공모전에서 떨어질 때는 이게 마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문학상이 목표가 아니라, 문학상은 그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일 뿐이지, 그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 서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반드시 주제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게 이제 저의 궁극의 이제 욕망이 된 거죠. 바로 이제 이게 끝내 해내고 싶다는 이런 욕망이 이제 성취적 욕망인데, 이걸 다룬 소설이 4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쏴라, 지니, 이번 소설 영원한 행복이에요. 사실 좀 슬프기는 해요. 제가 무서운 언니로 쓴 소설보다요, 다정한 언니로 쓴 소설을 독자분들이 덜 봐주세요. 그래서 이 다정한 언니를 쓸 때가 사실은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독자들에게 이런 그 성취적인 욕망을 마음에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다정한 언니가 이제 쓴 영원한 천국은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이제 호모 데우스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유발 하라리의 첫 작품이 이제 사피엔스죠. 이분이 이제 유태인
그 역사학자인데 굉장히 과학 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섭을 해가지고 인류가 걸어온 여정, 그러니까 인지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걸어온 여정을 이제 그 다룬 저작이 사피엔스거든요. 그리고 호모데우스는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도착할 지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후의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작품이고요. 과학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의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저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만 질주해서 인간의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포스트 사피엔스는 우리 이후의 사피엔스는 이제 초인류 호모 데우스가 될 거라는 게 이제 그의 전망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과학은 후진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는 어떤 특이점에 조만간 이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그 제가 인상적이었고 영감을 받았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유발 하라리의 저 호모 데우스에서 우리가 이미 데이터 교회에 온 세상이 다 포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를 구글에 저장 잡히시지 않은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누구나 다 하다못해 메일이라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 데이터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포섭을 당해서 데이터 교회 신도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인간이 하나의 데이터화돼서 어떤 클라우드로 업로드 된다면 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상상을 해본 거죠. 홀로그램으로 존재를 하면서 데이터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홀로그램으로 대체가 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실감내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감내서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신경회로라든가 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근육의 움직임 같은 것까지 다 홀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상정을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핍이나 불운, 뭐 갈등 같은 골칫거리가 없는 세상이 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각자의 섬처럼 개개인이 데이터화돼서 업로드 된다면 굳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뭐 자기가 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어떤 차별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인류는 평화로워질까, 그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곳에서 그럼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자기 옛날 기억을 가지고 옛날 기억만 재생하면서 살아갈까? 아니면 무엇을 욕망하거나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본래의 본성대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데우스의 삶이 이제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남는 욕망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하나의 질문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게 소설적 질문이라고 보통 하고 이 질문이 있어야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질문은 yes나 no로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고 최소한 몇백 페이지짜리 장편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만이 소설적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소설적 질문은 모두 평등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도 죽지 않는 그런 세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인간은 과연 평화로워질까 그곳에서, 이게 이제 소설적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첫 문장이 무슨 날벼락처럼 떨어진 거예요. 제가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작가가 아니거든요. 작가도 여러 그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작가는 첫 문장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한 문장씩 보태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전체 지을 집과 못 박을 자리까지 다 정해놓고 쓰는 작가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뭐 이렇게 정해놓고 첫 문장이 시작하지 않아요. 소설 한 3분의 2 쓸 때까지도
첫 문장을 뭘 쓸지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문장이라는 게 이 소설 전체를 은유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복선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러면서 기왕이면 짧고 강렬해야 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첫 문장을 발견하는 일이. 근데 첫 문장이 무슨 영감을 얻은 것처럼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그 남자의 집에 초대되었다라는 이 질문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이 마치 그 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감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하품을 딱 했는데 그 하품한 사이에 내 입에 감이 쏙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첫 문장까지 이제 쓰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이 첫 문장과 이 소설적 질문을 가지고 다음 소설을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완전한 행복을 끝내기 한 달 전이었어요. 퇴고하기. 제가 보통 소설 끝내기 한 달 전에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쯤 되면 온 거를 보면은 막 멀미가 나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고치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또 고치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또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멀미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끝낼 때가 된 거예요. 내 원고를 보고 내가 멀미가 나면 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전쯤에 보통 딴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딴짓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 이제 호모 데우스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음 차기작에 대한 것들을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원고를 끝내야지 하면은 거기서 딱 끝내지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퇴고를 할 때 퇴고 의식이 있어요. 소설을 뒤에서부터 한 챕터씩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한 챕터씩 잘라서 보면 앞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몰라, 이렇게 건너뛰었던 것들, 그냥 간과해 버린 것들이 뒤에서부터 보면 낯설게 하기라고 해요. 뒤에서부터 보면 낯설기 때문에 복선이 이렇게 풀리지 않은 부분, 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하지 않은 부분, 앞에서 트럭 기사가 나왔는데 뒤에 가니까 트럭 기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부분을 하고 이제 드디어 다음 소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소설 내고 나면 한 석 달 정도 독자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활동을 해요. 그 이제 나머지 한 2, 3년 동안은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까 석 달 돌아다니면서 그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독자들 얼굴을 보면 제가 2, 3년 올드보이처럼 갇혀 있을 때 독자들 얼굴이 생각나고 이 에피소드들이 다 생각이 나요. 어떤 독자와 뭐 눈 맞추고 웃고 스킨십하고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서 그게 저한테는 도토리 같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도토리 주우러 다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을 만나는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소설의 다음 소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려면 다음 소설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뭘 조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SF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집에 초대되었으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공간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가마다 다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캐릭터를 세울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어떻게 마련이 되냐면, 이 공간이 캐릭터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무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공간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야기돼야 하고 캐릭터의 정체성을 이렇게 그 상징하려면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5가지를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인데, 첫 번째가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기서 누구인가는 뭐냐면은 외부적인 카탈로그예요. 그 사람 키가 몇이고,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학교는 어딜 나왔고, 혈액형은 뭐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목소리는 어떻고,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물의 카탈로그거든요. 그게 이제 1번이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인공의 욕망은 무엇인가예요. 주인공의 욕망은 무엇인가가 바로 주인공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주인공의 욕망이 외부적인 욕망과 내면적인 욕망이 같으면 그거는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의대를 다니는데 이 사람 꿈도 내부적인 욕망도 의사예요. 그러면은 너무 순탄하죠.
이건 소설이 안 돼요. 소설은 갈등과 변화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의대를 다니고 있고 모두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타 하나 메고 버스킹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다. 이 꿈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겠죠. 바로 이게 내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버스킹을 하러 기어코 집을 나서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닥치겠어요? 장애물이 닥치겠죠. 이 사람을 뭐 부모가 잡아오려고 사람을 푼다든가, 나가자마자 돈을 소매치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로 버스킹을 잘해서 돈을 얻어가지고 여행을 계속 한다든가,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최소한 주인공은 3번을 시험을 받아야 돼요. 장편 소설에서는. 단편은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장편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3번은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가끔 독자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주인공을 그렇게도 못 살게 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행을 계속해서 주고 불행을 주다 못해 나중에는 벼랑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주인공에게 장애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3번, 4번의 이 장애물을 건너뛰고도 기어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주인공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험 3번의, 최소한 3번의 시험을 건너뛰지 못하고 포기를 하면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조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말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예요. 독자분들이 결말이 이제 뭐 해피엔딩, 새드엔딩 이 정도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결말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엔딩이죠.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그 다음에 새드엔딩은 뭐냐, 주인공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해요. 자기 인생도 파멸했어요. 그러면 이게 새드엔딩이겠죠. 독자들이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은 너무 빤해서 싫어하시고, 새드엔딩은 스트레스 쌓이니까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아이러니 결말이 남는데요. 아이러니 결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자기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졌다든가, 자기 인생의 행복은 지켰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 이게 나란히 놓여 있는 상태가 아이러니 결말이거든요.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결말이기도 하고 작가가 가장 쓰기 힘든 결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개연성이 있고 말이 되는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말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영원한 행복 같은 경우는 임경주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이혜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임경주라는 남자 주인공은요, 어릴 때 굉장히 불운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엄마는 이혼해서 집을 나갔고, 남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생이 아니라 거의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뭐 굉장히 인생에 불행한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굉장히 차가워요. 누구한테도 정을 주지 않고 내가 생존하는데 가장 몰두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이 그야말로 그 유빙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빙원을 이루는 그런 것처럼 추운 어떤 그런 빙원지대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차가우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본인이 타고난 어떤 그 인간적이고 따뜻한 기질과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지대라서 유빙 지대가 이제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일본 홋카이도 이제 유빙 형성지대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홋카이도 삿포로까지 비행기가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가려던 그 유빙지대는 기차 신칸센, 그냥 우리나라로 치자면 KTX로 6시간을 가야 되는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유빙이 수평선에서부터 완전히 다 이렇게 떠내려서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반드시 유빙을 봐야 됐어요. 유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유빙이 조그만지 어쩐지. 우리나라도 유빙지대가 있긴 하대요. 저 백령도 쪽에 겨울에 이제 떠내려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광활한 유빙지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삿포로에서 내려서 아바실이라는 그 마을에 내리니까 밤 9시가 되었어요. 밤 9시가 돼가지고 눈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 기차역을 나서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일본은 러시아처럼 그렇게 추워도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추워도 황량한 느낌이 안 나요. 러시아는 광활하고 땅이 넓어서 그런지 굉장히 황량하고 좀 무서운 느낌 나거든요. 저 눈보라에 휘말리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동화책에서 왜 우리 도토리로 지은 집에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 있고 그런 정도로 되게 이쁜 그런 풍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하 막 27도, 26도 막 이러는데도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에서 내려서 그 눈보라 속을 트렁크를 끌고 저랑 항상 이제 그런 취재 여행이나 이런 걸 같이 다니는 출판사에 이제 총괄 이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소울메이트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데 둘이 같이 트렁크를 끌고 이렇게 눈보라 속을 막 걸어가면서 보는데 앞에서 아주 뒷모습이 아름다운 아가씨 둘이가 똑같이 트렁크를 끌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태를 보고 내가 내기를 걸었어요. 저 사람들 한국 여성이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막 트렁크를 끌고 옆에까지 갔더니 도란도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돈 5만 원 정도는 제가 걸었어야 했는데 내가 질까봐 돈을 못 걸었어요. 새 가슴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가씨들과는 이제 서로 한국인이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모텔로 이제 그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쉐빙선을 타러 갔어요. 이제 유빙지대로 들어가려면 얼음을 가하는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오전 배들이 다 매진이 돼가지고 오후 4시 배를 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가 조금 넘어가니까 그 유빙지대에 도착했을 때 한 1시간 정도 갔는데 벌써 해가 졌어요. 깜깜하게. 가지고 유빙들이 그 이제 불빛을 비춰주니까 이제 유빙들이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거의 뭐 이렇게 이 판만큼만 한 것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밑에 그 빙하를 딱 잘라놓은 것처럼 밑으로도 깊고 이 옆으로도 크고 그냥 부피 자체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유빙들이 저 수평선 끝에서부터 파도를 타고 몰아쳐가지고 계속 쿵쿵하고 부딪히면서 막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수평선을 보니까 파란 이 띠, 형광색 같은 그런 띠가 유빙이 반사돼서 별빛에 반사돼가지고 그런 띠가 둘러져 있고, 그러니까 유빙은 떠내려오고 파란 띠가 수평선에 둘러져 있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날 또 밤에 저녁에는 맑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이사님은 이제 내가 책을 낼 때 대비를 해서 그걸 열심히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유빙들이 계속 부딪히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떤 영감이 머리를 싹 스쳐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 소설에서 죽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죽여야겠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똑같은 유빙을 보고요. 유빙의 충돌을 똑같이 보면서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로 담고 막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머릿속에서 살인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다 와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제 러브스토리가 두 파트가 나옵니다. 제가 소설가로서 출발한 이후로 처음으로 썼어요. 로맨스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원래 두 파트를 쓸 생각이 아니었어요. 뒤편에 있는 이제 로맨스, 그러니까 뒤편의 연애가 이 소설의 핵심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주인공을 마지막 시험대에 올리는 연애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여기는 연애 장면을 써야 해라는 이 이제 그 어떤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 부분은 연애 장면을 쓰려고 상상을 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걸 2개씩 쓴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그 벅찼거든요. 그래서 둘을 남매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앞에 부분을 쓰고 얘네 둘이를 남매로 설정해서 출발을 시키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지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 남동생들 둘을 저기하게 키웠지만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한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여주인공은 제가 그 상상을 하기를, 공간을 상상을 하기를 사막으로 상정을 해놨어요. 바다, 태초에는 바다였던 어떤 사막. 왜 그랬냐? 여주인공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게릭병은 정신이나 지성,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은 다 멀쩡해요. 신경도 멀쩡해요. 감각도 멀쩡하고. 다만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바다는 여성을 상징하는 은유이잖아요. 바다, 모든 생명이 다 바다에서 태어났고 우리도 사실 바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바다였던 사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막을 갈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막을 가봐야 뭔가 수가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저히 남매로는 어떻게 되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 문화원에서 이제 제 책이 이 아랍어권에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집트 문화원에서 이제 저에게 그 행사 요청이 온 거에 와서 이집트 독자들에게 이제 이 행사를 2박 3일 동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야 뭐 땡큐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사실 제가 해외 행사도 소설을 쓰는 동안엔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나갔다 오면 그 마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설을 쓰는 동안은 밖에를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가겠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갔어요. 굉장히 먼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하까지 가가지고 도하에서 또 카타르까지, 아니 저기 뭐야 카이로까지 또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야 돼요. 17 비행 시간만 17시간이에요. 그래도 그 사막을 가볼 수 있다는데 그 마음이 들떠가지고 힘든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카이로에서 2박 3일 행사를 마치고 이제 바하리아 사막으로 사막 캠핑을 떠났거든요. 그 카이로 수도에서 한 5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베두인 마을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하리아 사막의 입구에 있어요. 사막 민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와 드라이버와 이제 저와 또 우리 총괄 이사님과 4명 이제 해가지고 지프를 타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그 바하리아 사막 안에는 사막이 3개가 있는데 작은 사막들이, 하나는 검은 사막이라 그래가지고 화산재가 다 덮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봉우리나 모래나 이런 게 다 까매요. 그리고 2번째는 크리스탈 사막이라 그래서 거기는 크리스탈이 다 깨져가지고 햇볕이 비치면 완전히 반짝반짝해서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3번째 도착한 곳이 화이트 사막, 하얀 사막이었어요. 이 하얀 사막은 우리가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익숙한 사막이에요.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가 만난 곳이죠. 근데 가보니까 왜 사막이 하얀 사막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옛날에 심해 바다였던 곳이 여기가 사막으로 바뀐 거예요. 물이 다 마르고.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모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석회암이 굳어가지고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곳이고, 뭐 산봉우리도 다 석회암 봉우리고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막 여우를 만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막 여우 보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 사막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새벽에 와서 몰래 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여우를 못 볼 거라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가이드 청년이. 그래서 그래도 못 볼 거라고 했어도 혹시 모르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쯤 되니까 사막에 안개가 하얗게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사막이 1년에 2번 비가 온대요. 안개도 1년에 2번이나 낄까 말까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간다 안개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앞이 안 보이는 뭐 무슨 눈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닥불 앞에 앉아서 우리가 여우를 보기는 틀렸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할 즈음에 어디선가 짜박짜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모래를 딛고 오면은 발소리가 안 들릴 텐데 이 석회암 바닥을 딛고 오니까 짜박짜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숨을 딱 멈추고 그 핸드폰 플래시를 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비추면 여우가 놀라서 도망을 갈까. 여우라는 걸 이제 알았죠. 이렇게 옆으로 비춰가지고 그 먹는 소리가 나는 데딱 비치니까 이제 이
핸드폰 빛에 빛이 이렇게 안개가 산란이 되면서 안개가 거치듯이 이렇게 뒤쪽 공간이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새까만 여우 눈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반짝반짝한 눈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예요, 저. 저의 총괄이사님은 본인하고 마주쳤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분명히 저하고 마주쳤거든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얘네 둘은 남매가 아니고 그냥 연애를 시켜야 할 운명인가 보다. 근데 내가 못 쓴다는 이유로 얘네 둘의 운명을 막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소설을 다시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남매에서 이제 이 연인으로 바꾸려면 소설을 처음부터 설정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딱 그 바하리아 사막까지 그 지점까지 딱 오니까 얘네들이 둘이 어찌나 자기들끼리 알아서 연애질을 잘하는지 제가 굳이 막 애쓸 필요도 없이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오히려 남자 주인공의 연애 원래 써야 했던 핵심 부분의 연애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걸 쓰는데 근데 앞부분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이 이제 소설을 이제 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이번에 책이 가장 늦게 나왔나 봐요. 제가 빠르면 2년, 안 그러면 보통 3년 안에는 내는데 3년 3개월이 걸렸거든요. 3년 3개월이 걸려서 이제 소설을 다 쓰고 탈고를 하면서 제가 던진 질문에 이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연 평화로워질까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호모 데우스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더라도 인간은 결국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욕망과 추구는 인간이 가진 특성이자 마지막까지 간직할 본성이겠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욕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욕망에 제가 야성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야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인 그 옛날에 사바나에 살던 사피엔스들은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견뎌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자라든가 뭐 이런 천적들이 왔을 때 이겨내야 했을 거예요. 맞서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나쁜 놈이 내 와이프를 훔쳐가려고 하면 내가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내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과 싸워서 내 와이프를 지켜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자연재해 이걸 또 이겨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견디고 맞서고 이겨냈던 냄으로 인해서 생존자가 되었던 그 사바나의 사피엔스가 남긴 후손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 속에도 그 유전자가 남아 있다는 거죠. 야성의 유전자가. 근데 우리가 문명 사회에 순화되고 사회라는 데 규범을 지키면서 너무나 얌전해진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가축화라고 하거든요. 순화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순화되어서 살고 사회 규범을 지키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야성을 깨우라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욕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SNS라든가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집도 이제 20, 30대인데 막 집도 굉장히 좋은 거 갖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열불이 나죠. 누구나 인간은 열불이 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삶에 내 욕망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집중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고 남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연애를 하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저출생 국가잖아요. 제발 나가서 연애를 해라. 연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극시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썼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보시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연애를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로맨스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저 이제
점점 사실 야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산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점점 길들여져가지고 너무나 얌전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실행자인 나를 책임지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야성을 깨워서 자기 삶을 오로지 자기 삶을 욕망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을 썼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을 받아야 하나요?